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열린 과기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학회 등 연구윤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열악한 연구 환경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연구 정지안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월성 1호기 운영 변경 허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해 안건을 재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 만에 한일 양국이 WTO 제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만남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과방위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는 IBS 종합감사 결과 지연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감사원 감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실 학회 등 연구 윤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 등 열악한 연구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과학계 전반에 큰 논란거리로 떠오른 부실학회.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석을 막을 후속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집니다. 블랙리스트는 둘째치고 화이트리스트도 연구회 자체가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만들라고 지시를 냈고 연구회는 앉아서 지시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기관별로 또 분야별로 지금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비정규직 연구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함께 열악한 연구 환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벌써 10여 곳 이상이 지하나 가건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런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구기관이 기술 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일본산 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공작 기계가 등장해 기술 상품화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국산화하고 요소 기술을 개발해도 이것이 상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 시간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상품화되려면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문제를 놓고 키스트 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3주간의 인턴 기간 가운데 3일만 방문증을 받았다면서 연구원 건물은 출입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국회 과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누가 출입증을 찍어 따라 들어갔다는 조 장관의 해명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조민 씨가 진하게 활용한 키스트 인턴 증명서는 연구원에서 발급한 적이 없고 박사가 개인적으로 이메일 확인서를 써줬지만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YTN이 연속 보도했던 1,500억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연구사업 예산 낭비 실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연구시설을 부실 시공하고 연구비를 흥청망청 쓰는데도 상급 기관들은 이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바닷속 3,000m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세금 952억 원을 들여 만든 심해 공학수조. 금가고, 물세고, 휘어지기까지 해서 가동은 엄두도 못 냅니다. 국정감사에선 부실 가능성이 착공전 타당성 조사 때부터 제기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짓기엔 지반이 너무 약해 보강 공사를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산업기술진흥원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빚어진 시행착오라는 황당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사업기간 연장 27개월 연장하고 그다음에 공사 계약 변경을 2차례 하고 사업비 증액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세계 최초로 최대 규모의 심해 수조를 건설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해수조 건설을 추진한 건 해양플랜트 연구소. 연구소는 심해수조 이외에도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 기반을 구축한다며 사업단을 만들어 600억 원 넘는 연구비를 썼습니다. 고가의 실험 장비를 170억 원어치나 샀고 국내외 출장비로만 8억 원을 사용했지만 연구 실적은 없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세금이 지금 너무 아까웠거든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얘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관리 감시해야 할 산업기술진흥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연구비 사용 실적을 매년 검토해놓고 한 번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놈의 감독 기관이 저 모양입니까? 650억 갖다가 저렇게 흥청망청 쓰는데 문제 삼을 게 없다. 적정하게 쓰였다. 한번 쳐다보기나 했습니까? 감사원이 해양플랜트 연구소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예산 낭비를 방관한 상급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의 연구 정지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원안위는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 변경 허가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해 다음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지난 2월 원안위의 연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며 원안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연구 정지안이 의결되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연구 정지 원전이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해마다 2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100+알파에 해당하는 지원 품목을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를 한 지 100일을 맞아 가동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 장비 육성의 핵심 전략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완화를 거론하자 정부 역시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 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일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WTO 제소에 대한 양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수출 규제의 영향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째를 맞는 11일. 한국과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양자협의 자리입니다. 큰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만남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당장 특별한 태도 변화는 저희한테 감지된 건 없습니다. 국장급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11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협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WTO 비합치성을 저희가 분명히 제기를 할 거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서로 합의할 만한 해결책이 있을지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석 달 동안 미친 영향은 초반 우려와 달리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핵심 소재 수출 허가는 단 7건만 나왔지만 국내 업체들이 재고 확보와 대체품 찾기에 나서면서 생산 차질은 미미했습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국산화를 포함한 거래선 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요. 그중 일부 업체의 제품이 테스트가 완료되어 일부 공장에서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은 하나의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배제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이 수출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국이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고는 해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전략적 대비와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이번 삼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초대형 투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특히 LCD를 넘어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따돌린다는 전략인데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빠르게 뒤쫓아온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주력 상품인 LCD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삼성의 13조 원대 대규모 투자는 이런 고민에서 비롯됐습니다. 외부의 추격이 빨라질수록 그 도전이 거세질수록 끊임없이 혁신하고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기존의 LCD 생산 라인을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차세대 제품은 퀀텀닷, 이른바 QD 디스플레이입니다. 색 재현력이 월등히 높은 장점을 바탕으로 초고가 TV에 쓰이는 대형 패널 생산에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소형 OLED 분야까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국의 추격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삼성이 이런 신기술을 도입한 대형 OLED 시장을 간다고 하면 대형 OLED 시장에서는 중국의 기술 격차를 벌여서 이 분야에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산 공장의 연구개발 인력뿐 아니라 주변 관련 산업에도 훈풍이 불 전망입니다. 이번 투자는 QLED 기술 혁신 투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장 올해부터 투자가 진행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8만 개 이상 창출된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도 내년 디스플레이 분야 예산을 올해의 3배가 넘는 1,113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물밑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이달 수출이 감소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줄어든 13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27.2%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선박 수출이 23.8%, 석유 제품 수출은 19.6% 줄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대만 수출이 줄어든 반면 베트남과 중동 수출은 늘었습니다. 또 대일본 수입은 23.8% 감소했지만 수출은 8.2%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함께 많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대대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불매 운동으로 바뀐 일상을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아무 정권 규탄한다! 쓰지도 팔지도 말자는 움직임이 빠르게 번지고 있고 지난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맞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불매운동. 중소상인들까지 매출 감소를 각오하고 동참하는 등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일본 언론들조차 이례적인 장기화를 언급한 가운데 석 달을 훌쩍 넘기면서 그만큼 후폭풍도 컸습니다. 우선 가까운 해외 여행지로 각광받던 일본을 찾는 발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7, 8월 여름 휴가철 일본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고 추석 연휴 대목이 끼었던 지난달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일본 지금 현재 불매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좀 나라도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아예 여행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대만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퇴출 품목으로 꼽힌 일본산 맥주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99.9% 줄었고 수입 국가별 순위도 1위에서 28위로 추락했습니다. 일본산 제품이나 맥주나 이런 것들 구매가 빈도수가 굉장히 자주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무역 분쟁 이후로는 그런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는 게 많이 좀 꺼려지는 것 같고요. 메이드 인 재팬의 상징인 일본 승용차도 지난달 한국 판매가 60%나 줄었습니다. 일본 차들이 외제차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이 저렴해서 제 주위에도 많이 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일본 불매 운동 하면서 아예 좀 그런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만 사태 초기 불매운동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꼽혔던 유니클로는 일부 신제품이 매진되는 등 거부 분위기가 다소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됐었죠. 예. 이 10일에는 직할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었는데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자 먼저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 이게 어떤 기관들을 말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통상 과기정통부를 본부라고 부르고요. 이 우정사업본부나 국립전파연구원을 소속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있잖아요. 예. 이 과기부 산하에는 25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들 출연 연구기관과 과기부 사이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이 연구회는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일종의 과기부와 이 출연연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 직할 연구기관은 이 소속 기관이나 연구에 속하지 않는 과기부 산하 나머지 기관들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그렇군요. 기초과학연구원이나 한국연구재단, 카이스트와 같은 과기 특성화 대학 등이 직할 연구기관에 속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IBS의 종합감사 처분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죠. 그러니까 이 IBS 종합감사는 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IBS에 대한 방만 경영 등이 지적이 되면서 과기정통부가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착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행정 시스템과 연구직 처우, 정규직 전환 등 5개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을 진행했었고요. 이후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1차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몇몇 연구단을 대상으로 감사한 거였고요. 이후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 전체 연구단을 대상으로 2차 종합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관련해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연내로 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 조속히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9월까지 종합감사 자료 감사 결과 발표하겠다고 9월 달까지 해놓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감도 피하고 덮으려고 봐주려고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 1차관은 올해 말까지 이 종합감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가방위원장의 말은 이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게 혹시 국정감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이에 민주노총 소속 전국 공공연구노조가 IBS 감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IBS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왔죠. 이 얘기는 이제 중의원 가습기 사업단의 채용 비리와 관련한 의혹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예. 네. 이번 가습기 사업단 채용 비리 의혹이 이 IBS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 아니라는 점과 과기부 감사 결과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거든요.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입시 비리하고 채용 비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과기부의 감사 과정에서도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만약에 빨리빨리 감사 결과를 정리해 보시고 미진하다고 생각된다면 IBS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감사 역량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그 IBS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점재일 의원이 말했듯이 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사실 감사원 감사 얘기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어요. 작년에 이 IBS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유영민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안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도 검토하겠다
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당시에요. 네. 자, 지난해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또 반복됐다는 얘기는 꼭 좀 지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저희가 보도했던 IBS 내 외국인 연구원이 학생 연구원을 이제 성희롱한 사건까지도 질의가 있었죠. 네, 관련 보도는 앞서 저희가 8월 13일 날 보도했었는데요. 네. 이 감사위원들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거를 처리하는 절차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질의들을 쏟았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포문을 열었는데 먼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IBS 조치한 내용은 위에 17년 7월 보다시피 성희롱 고충 신고 접수 후에 2주간 휴가를 부여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보면은 이제 근무 장소 및 동선 분리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지연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은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분리 통제가 돼야 되는데 2달, 3달 동안 이러다 보니까 2차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미진했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이어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박 의원은 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IBS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그 피해자에게 정당하고 적정하게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사건 취재를 위해 IBS에서 법무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에 없는 사전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유와 무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을 한 것 등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문미옥 차관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취재에 들어가자 IBS가 법무법인을 대리해서 저희 그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구한 건데요. 이렇게 법무법인을 통해서 언론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박 의원이 이 감사를 요청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언론 대응을 준비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IBS 자체적으로도 해당 사건의 연구원을 가해자로 인정했다는 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종합감사 결과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조동호 전 과기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 준비했다고요. 이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과기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배경이 이 가짜 학회에 참석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의원은 이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에 대한 처분이 좀 솜방망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조 교수의 그 부실학회 출장비에 대해 일반적 학술 활동으로 인정한다며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카이스트 측은 해당 학회 참가 후 조 교수의 연구 성과가 향상됐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고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과기계는 뭐 철밥통을 넘어서 다이아몬드 밥통이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밥통. 이게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마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때 이 바이오 대장주로 불렸던 신라젠과 관련해서 내용도 제기됐다고요.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우선 이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작성한 이 연구개발 계획서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신라젠의 팩사백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유전자 항암 치료제 연구의 주관 책임자로 이 경영학 박사를 지명하고 제1세부 연구를 담당하도록 기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은 경영학 박사와 유전자 치료제 팩사백의 연구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지적인데요. 한번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신라젠 팩사백의 연구개발 계획서는 유전자 항암 치료제 연구의 주관 연구 책임자의 경영학 박사가 지명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학 박사는 물론 그 신라젠의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주관 책임 연구자로 했다고 소명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문제는 주관 연구 책임자 겸 제1세부 연구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계학을 강의하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유전자 항암 치료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연 해당 책임자가 충분한 연구 경험이나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그런 대목이네요. 자, 국감 관련한 이모저모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국정감사는 정책 국감으로 진행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국회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회법, 그다음에 국정감사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감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요 정책의 추진 사항, 인사 관리 등 기관 운영 상황,
유관기관 등 운영 실태 등으로 명시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 정책 감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매년 과기부 국감에서 지적되는 것이 뭐 채용 비리나 연구비 유용, 연구 윤리 문제 등이거든요. 이런 지적이 매년 나온다는 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요. 이런 관점에서라도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사실 정책 감사가 실종이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절반 정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번 국정감사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번 국정감사의 기간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총 20일이거든요. 2일 과기부 본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8일 본부 종합감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18일로 예정된 본부 종합감사는 과기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진행된 직할 연구기관과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보충 질의를 18일 종합감사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동안 받지 못했던 관련 자료를 받거나 앞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종합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국감에서는 아무쪼록 정쟁보다는 정책 국감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 과정을 돌아보면 사각지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떠한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 점검 회의에서 긴장 상태가 3주를 넘어가고 있지만 계속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방역에 조그마한 틈새라도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축산 선진화의 시급함을 확인했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최단 시일 내에 차단해가면서 축산의 선진화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잠복기를 넘긴 이후에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가 장소를 옮겨 다시 발병으로 이어지는 수평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14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곳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입니다. 두 번째 발생지인 백학면과 26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3일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비무장지대와 가깝고 강원도 철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10월 9일 23시 10분부터 11일 23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 연천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확진된 건 지난달 17일, 14번째 발생은 그로부터 22일 후에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19일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첫 발생지에서 바이러스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 다시 발생하는 수평 전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학면과 신서면 농가는 같은 분뇨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처분, 예방처분이 끝난 곳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의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14건의 발병이 어떤 원인과 경로로 엮였는지 아직 밝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은 여전히 철저한 방역과 살처분 등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해외를 다녀온 뒤 홍역에 걸린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력이 있는 홍역 환자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해외여행 후 최대 잠복기인 21일까지 발진,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에 문의한 뒤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에 예방접종을 하고 여행 기간엔 철저히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을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해 12월 대구를 시작으로 5월까지 집단 발생과 개별 발생 사례가 급증하다가 점차 줄어 8월엔 환자가 없었습니다. 홍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뉴질랜드 등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지역도 전년보다 환자 발생이 많은 상태입니다.
모유의 유해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아이오 대학 연구팀은 모유에 함유된 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라는 성분이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유보다 모유에 200배 이상 많이 들어있는 이 성분은 병원성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습니다.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한 개편한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대상자 35만 명 외에 신규로 10만 명 가까이 추가돼 모두 4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2살인 권영출 할머니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데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활관리사가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전화통화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돼주는 기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어서 아주 그냥 아프면 어떤 때 그냥 아유 병원 좀 어디 약이라도 사다 먹고 싶어도 뭐 댕길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나.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 내가. 내년 1월부터는 현재 기본과 종합, 단기 가사 서비스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노인 맞춤형으로 개편됩니다. 필요에 따라 안부 확인뿐 아니라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참여해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자조 모임을 갖는 등 참여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분절돼 있거나 이렇게 단절됐던 서비스가 내가 필요한 욕구를 생활관리사한테 요청을 하면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내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올여름 북반구를 휩쓴 폭염으로 역대 최고 기온 신기록 400개가 쏟아졌습니다. 미 기후과학연구소 버클리어스는 북반구 주요 기상관측소의 4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의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6월과 7월 지점별 국가별 최고 기온 기록이 많이 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역대 사상 최고 기온인 46도까지 수은주가 올랐고 영국과 벨기에 등도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세우게 돼 있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수립됩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1차 계획이 수립된 뒤 2021년에 2차 계획을 세울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수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반영해 2년 앞당겨 수립하게 됐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된 2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영수증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한국산 중량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U 집행위는 관보를 통해 유럽 감열지협회가 특정 한국산 중량 감열지 수입품이 덤핑 판매돼 EU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장하며 제소함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최장 14개월에 걸쳐 한국산 중량 감열지 수출 업체가 EU에 덤핑 판매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감열지는 표면을 화학물질로 코팅해 열이 가해지는 지점에 색이 나타나는 특수용지로 영수증이나 대기표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쓰입니다. 만약 덤핑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배와 복숭아를 재배할 때 대부분 좋은 모양과 색깔을 내기 위해 열매에 봉지를 씌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하면 맛과 영양이 더 좋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열매가 작을 때부터 봉지를 씌워 키운 배나무입니다. 이렇게 배에 봉지를 씌워 재배하면 배의 색깔이 맑아지고 모양도 매끈해 보기 좋아집니다. 배를 주로 명절에 선물용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 국내에서 봉지 재배가 많은 이유입니다. 3헥타르의 면적에 배를 재배하는 이 농가는 다른 농가와 달리 배에 봉지를 씌우지 않습니다.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한 배는 봉지를 씌운 배보다 색이 좀 더 진하고 거칩니다. 하지만 당도가 더 높아 맛이 좋고 햇볕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비타민C 함량이 많고 항산화 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비도 절감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납니다. 농가도 생산에서 생산비 절감도 많이 되고 소비자는 맛있는 과일 드시고 하면은 만족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보다 먼저 연구를 진행한 복숭아 역시 같은 효과가 입증돼 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농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봉지를 씌우지 않았을 경우 과일 맛은 충분히 좋다라는 점을 소비자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과피색이 탁한 문제나 병해충 같은 문제는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봉지를 씌우지 않는 재배법에 맞는 품종과 재배 기술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올해는 달 착륙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오늘 과학 산책에서는 달 착륙 성공에 기여한 인물을 다룬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제목인 히든 피겨스는 숨겨진 영웅들이라는 뜻인데요. 영화 속 주인공은 3명의 여성 과학자입니다. 천부적인 수학 능력을 가진 캐서린 존슨과 나사 내 흑인 여성들의 리더이자 프로그래머인 도로시 본, 그리고 흑인 여성 최초로 나사 엔지니어를 꿈꾸는 메리 잭슨인데요. 1960년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하던 때 천부적인 두뇌와 재능을 가진 3사람은 나사 최초의 우주 궤도 비행 프로젝트에 선발됩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가진 능력과는 별개로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녀들은 수많은 차별을 겪게 되죠.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용인됐던 당시 그녀들은 편견과 선입견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우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인간 컴퓨터로 불리는 캐서린 존슨은 1961년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앨런 셰퍼드를 태운 머큐리 레드스톤 3호의 로켓 궤도를 계산했고요. 이후 1969년 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발사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달 착륙 공헌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나사 프로젝트의 숨은 공신이었던 여성 과학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극복하며 꿈을 이루는 모습이 감동을 자아냅니다.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는 그들의 이야기. 영화를 통해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과학산책이었습니다. 1963년 6월 16일 소련의 발렌티나 테레슈코바가 보스토크 6호에 오르면서 인류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지난해 말까지 우주에 다녀온 사람 536명 중에 여성은 59명 뿐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여성 우주인에 대한 기자회견에서도 머리 스타일이나 아이 이야기와 같은 성별에 초점이 맞춰진 질문이 이어지면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과학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성평등 의식 또한 빠르게 개선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